제 이름은 최종수입니다. 천안 북부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5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마을에서는 전깃불보다 별빛이 먼저 들어왔고 논두렁 개울물은 늘 손 씻는 세면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아버지 따라 밭에 나가 호미질을 했고 겨울이면 소주 끓이느라 연기가 가득 찬 움막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곤 했죠. 아버지는 장터에서 고무신을 떼다 파는 분산상이셨고 어머니는 종일 콩을 고르며 자식들 밥상을 챙기셨습니다. 장남은 농사일을 물려받았고 둘째는 일찍 도시로 나갔습니다. 셋째 형은 병을 얻어 병석에 누운 채 청춘을 보냈고 저는 늘 가족의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안산공단이었죠. 친구 하나 없이 낯선 산업단지에 발을 디딘 그날, 기숙사도 없이 철공소 창고 한 귀퉁이에 이불을 깔고 자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잠을 설쳤고 용접 불꽃에 눈을 댄 날엔 뜨거운 눈물을 베개에 묻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3 되던 해 겨울 화물 적재 중 철판이 떨어져 오른팔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에 실려갈 때까진 고통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러다 여기서 잘리면 가족은 어쩌나 싶은 걱정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손상이라 한 달은 기계 손을 못 댄다고 했고 병가를 내자 공장장은 말없이 제 퇴직서를 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절망이란 단어를 가까이서 느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깁스를 한 채 왼손으로 회계 자격증 책을 넘기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엔 재활훈련을 받고 밤엔 창고 공장들의 구조를 도면으로 그려보며 언젠가 내 공장을 세울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달 반 뒤 공장을 그만두고 나왔던 거래처 사장이 연락을 줬습니다. 지금 막 설비 기사 하나가 필요한데 올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 만에 짐을 싸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열심히 하던 저를 눈여겨본 사장은 일감을 하나둘 나눠줬고 저는 그걸 토대로 30대 중반부터 외주 설비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소형 골프장 설비, 공장 인테리어, 기계 배관 시공.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결국 43이 되던 해 저는 안산에 있는 오래된 철공소를 인수해 제 이름을 걸고 사업자를 냈습니다. 공장 바닥은 갈라졌고 지붕은 낡았지만 제겐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공장이 안정되자 어느새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더군요. 직원이 셋으로 늘고 고정 거래처도 5곳을 유지하게 되자 이제는 돈을 굴릴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술자리에서 한 지인이 슬쩍 말하더군요. 요즘은 상가 하나 사서 돌리면 대출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남아. 강 사장도 한번 알아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처럼 중소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은퇴 준비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 역시 한탕에 모든 걸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상가 투자 관련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밤마다 뒤졌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게 바로 평택 세교지구의 한 신축 근린상가였습니다. 8층짜리 건물의 가장 위층 801호 전체가 매물로 나와 있었죠. 평수는 무려 272평. 골프 연습장 허가까지 되어 있다더군요. 2020년 봄 저는 곧바로 그 상가를 39억 1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해 본 적도 없고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실수요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공장 매출이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시중금리가 낮은 덕에 은행에서 2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11억 1천만 원을 넣어도 남은 자금으로 회사 운영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정가가 계약가보다도 더 높게 나와 있었고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평택은
5년 내 대장이 될 지역이라며 확신에 찬 눈빛을 보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이미 반쯤 홀려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이익만 보고 뛰어들진 않지만 손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결국 무모해지더군요. 그 상가는 건축 마감이 꽤 고급스러웠습니다. 외벽엔 석재 패널이 붙어 있었고 내부는 층고가 높아 쾌적한 느낌이었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세아 초등학교가 있었고 근처엔 중대형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엔 버스도 제법 자주 다녔고요. 공실 걱정은 없을 거라 믿었고 나중에 사업에서 손을 뗄 땐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퍼즐이 아주 그럴듯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언제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이었죠. 상가를 인수하고 보니 문제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세교지구엔 비슷한 조건의 신축 상가가 넘쳐났습니다. 대부분 분양형 상가들이었고 공급 과잉 탓에 임대가는 예상보다 30% 이상 낮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두 달을 공실로 버텼습니다. 대출 이자는 나가고 전기세와 관리비도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결국 2022년 봄 보증금 2억에 월 300만 원 조건으로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이 임대료 수익으로는 대출 이자의 3분의 1도 감당하지 못했죠. 당시 이자만 한 달에 1천만 원 넘게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각종 관리비와 수리비는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악성 현금 흐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제 본업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는 실내 골프 연습장 업계의 직격탄이었습니다. 신규 시공 요청은 끊겼고 기존 계약도 취소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거래처에서 일단 미루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원 2명을 내보내고 남은 작업도 직접 몸을 움직여 처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금 흐름은 막혔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숨통을 틔워야 했습니다. 결국 2021년 중반 저는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대부업체까지 돌며 추가 자금 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금리는 연 8%를 넘겼지만 그땐 그것조차 감지덕지였습니다. 돌려막기라도 하지 않으면 한 달을 넘기기 힘들었으니까요. 2023년 들어서는 거의 전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미납 고지서와 함께 가압류 신청을 해왔습니다. 하청업체 중 한 곳은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거래처 3곳은 입금을 끊었습니다.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3월 은행이 결국 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고 저는 마침내 이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놓인 밥그릇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인 아내의 모습은 그 어떤 잔소리보다 저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겐 차마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자식의 불안이 되지 않기를 바랐기에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산 사람이라기보단 무너진 구조물 같았습니다. 경매는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감정가는 39억 1천만 원이었지만 첫 3번은 연이어 유찰됐습니다.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낙찰가는 13억 7,500만 원. 매입가의 정확히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계산을 접고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억 1천만 원의 자기자본은 허공에 흩날린 먼지였고 손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제 인생 그 자체를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매 절차를 밟는 동안 붙은 연체이자와 법률 수수료, 세금까지 모두 합치면 2억 3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청구서들이 우편함을 메울 때마다 제게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 하나가 또 갈라지곤 했습니다.
총 손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가 매입가 39억 1천만 원, 낙찰가 13억 7천만 원, 두 수치의 차액만 25억 4천만 원이었고 여기에 붙은 연체이자와 세금, 경매비용, 법률 수수료, 각종 가상금만도 2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총 손실은 약 27억 7천만 원. 숫자는 냉정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결국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가족의 보금자리였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둥지 같은 곳이었죠. 그렇게 아파트까지 처분한 날 예금도 정리했습니다. 큰딸 대학 등록금으로 마련해둔 교육적금, 막내의 유학을 생각하며 넣어둔 환전계좌까지 전부 깼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도장을 건넸고 저는 서류 앞에서 손이 떨려 사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이게 맞는 일인가 끝없이 되묻게 되더군요. 등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자동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운다는 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이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구멍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고 그 구멍이 너무 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누구 탓도 아닌 제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무지였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도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이 주변에서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는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감정가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수익률이 잘 나온다는 유튜브 영상 몇 개만으로 저는 그에게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재무제표는 세무사에게만 맡겼고 리스크 관리란 단어는 그저 큰 회사들이나 신경 쓰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버는 사람은 되었지만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물이 빠지자 바닥이 드러났고 제 허영과 판단 착오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 후 저는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장 하나 운영했던 사람인데 빚을 분할하겠다고 울면서 창구를 들락날락하는 일이 쉽진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은행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일부 채무는 장기 분할로 조정받았습니다. 고금리 대출 일부는 담보 제공과 채권 매각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숨이 트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수입은 예전만 못합니다. 급한 대로 하청 공사 현장에 나가 직접 자재를 나르고 견적서를 손으로 써서 제출합니다. 매달 이자 대신 분할 상환액을 넣을 때마다 이게 삶인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손에 다시 기름때가 묻더라도 허세로 덮은 거품 대신 땀으로 만든 오늘이 더 단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직하게 버티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이 나이에 배웠습니다. 한때 저는 직원 20명을 거느리고 법인카드를 4장 돌리며 살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법인 명함을 내밀던 그 시절엔 나도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에 취해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낡은 지하 작업장에서 쇠를 자르고 조립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손에는 다시 기름때가 묻었고 옷은 늘 땀에 젖어 있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이젠 허세도 체면도 내려놨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위험한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자존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뒷북으로 후회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노후는 모아야 할 대상이지 걸어야 할 도박이 아닙니다. 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지식입니다. 특히 상가 투자처럼 큰돈이 오가는 곳에선 기대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수익률 5%에 눈이 팔리기 전에 공실률 50%의 두려움부터 시뮬레이션 해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그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공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담은 언제나 화려하고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건 실패담입니다. 남이 넘어진 곳을 보고 그 길을 돌아가는 지혜. 저는 이제라도 그걸 알게 되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그렇기에 앞으로의 길은 더 단단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남아있고 배울 수 있는 오늘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도 두 손으로 삶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